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서모임 대화상점에서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최준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블로그에 먼저 올릴 거기 때문에 사실 블로그에 최준영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원래 영상을 찍는 사람이 아닌데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독서모임을 제가 대화상점에 제 블로그에 독서모임 관련돼서 기록을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이제 한 달에 2개에서 3개 정도 올리고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인사이트 같은 것들 많이 얻거든요. 거기서 나누고 있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많이 담고 싶다는 생각 때문인지 이게 분량이 한 7천자, 8천자가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블로그 글 특성상 물론 이제 그런 고분량 글들을 많이 이렇게 소화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만 아무래도 이제 7천자, 8천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저는 대화상점의 이런 독서 모임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저한테 유익한 것들이 많고 인사이트나 뭐 대화 이런 그때 나눴던 대화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굉장히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이런 모임이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나눴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제 블로그에도 많이 올리기 시작했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분량으로는 7천자, 8천자로서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걸 조금 더 좀 편하게 전달할 수는 없을까, 조금 더 이제 편하게 들으실 수는 없을까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팟캐스트처럼 요즘에 이런 영상이 조금 있더라고. 물론 제가 이제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역량이 딸리겠지만 좀 편하게 이제 자기 전에 또는 그냥 뭐 다른 활동을 하시면서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제가 고분량으로 무언가를 전달하더라도 그분들이 이제 편안하게 이제 들으면서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글적인 측면이 있어서 날카로운 표현들이 조금 더 이제 구어적인 부분을 전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정제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전반적인 내용 같은 것들은 제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대하상점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면, 대하상점 이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제 이제 리더로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구성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저는 활동이라고 하는 게 좀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일요일에 투머치 토커라는 모임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홍대에 있고, 어, 네, 홍대에 있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되는 이제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독서 모임에서 나눴던 이야기를 제가 이제 모든 걸 전달해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제 기억이 나거나 제가 이제 되게 인사이트를 받았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았다 하는 것들을 위주로 제가 선별을 해가지고 블로그에 이렇게 형식으로 남겨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이 작품도 같이, 제가 이제 처음 느낀 건데 이제 혼자 읽는 거랑 다 같이 읽는 거랑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없었던 부분을 저분이 하다 보니까 이제 책을 굉장히 이제 다양한 각도로 읽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꼭 독서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도 이렇게 이 책을 함께 읽는 느낌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작품을 함께 읽는 느낌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작품을 이해하고 싶다. 물론 이제 깊이라는 게 전문가적 깊이는 아니겠지만 다양한 각도에서 접하고 싶다라는 분이 계시면 그런 분들에게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눴던 작품은 앤서니 버진스라는 작가의 시계태엽 오렌지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시계태엽 오렌지라는 작품, 이 책이거든요. 이 책, 시계태엽 오렌지. 근데 보시면 익숙하지 않나요? 사실 이 작품은 영화로, 스탠리 큐브릭이라는 그 영화로 더 유명해지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사실 이 책보다는 이 영화 작품, 그리고 이 배우분이 굉장히 강렬한 연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영화로서 먼저 이제 다가온 측면이 있을 텐데, 왜 이 책 이름이 시계태엽 오렌지일까? 이 책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1961년에 나온 제품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나올 당시에 이 전후의 청년들이 이제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이 된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청년들은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뭔가 염증을 느낀 거죠. 아, 이런 삶이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뭔가 학업에 대한 어떤 불신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교육 과정을 밟았던 어떤 실수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에서 만든 교육 과정을 착실히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에 대한 어떤 국가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뭐 로큰롤이라든지 아니면 뭐 히피 문화라든지 그런 자유로움에 대한, 우리가 이제 전쟁을 반대하고 자유로움 하면서 뭔가 그런 이 뭐라 그래야 될까, 뭔가 비행 이런 것들이 되게 어른들이 보기에 비행 이런 자유로움에 대한 추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범죄율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이제 청소년들에 대한 불안도가 굉장히 높아진 거죠.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막 나가게 되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해지지 않을까, 굉장히 뭔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모든 팩트 체킹을 거친 건 아니고 아무래도 독서 모임을 전달하는 형식 측면에 있어서 조금은 엄밀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감안을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헛소리는 아니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맥락적인 부분인 건데, 그래서 그런 청소년에 대한 불안도도 있었지만 1961년도 당시에는 뭐라 해야 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조작적 뭔가 이렇게 파블로프의 개라고 아시죠? 뭐라 해야 될까, 종 울리면 조건적 반사라고 해가지고 원래 처음에는 이 개가 종을 울려도 아무 반응이 없다가 이제 이 종을 울림과 동시에 먹이가 주어지는 경험을 하게 됐을 때 얘가 종만 울려도 어떤 침을 흘리게 되는 그런 연구를 한 학자가 있었는데, 그때가 행동 경제학파였나? 어쨌든 인간은 행동이나 조건으로 구성된다는 그때 당시에 그런 여론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그런 범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러면 이런 행동 경제학적 측면을 적용해보고, 또는 전두엽 절제와 같은 어떤 기계적인 방식이죠. 인간의 어떤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기계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나 봐요. 이제 그거에 대한 정면으로 뭔가 비판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 청소년기에 대한 불안, 첫 번째가 청소년기에 대한 불안이죠. 그런 청소년들을 꼭 그런 식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바라보는 거, 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바라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을 이런 기계론적인 방식으로 어떤 뇌 한쪽을 뭐 고친다든지 아니면 뭐 조건적인 반사로 인해서 인간은 그렇게 훈련이 된다라든지, 굉장히 좀 지금으로 치면은 좀 인간이란 범주를 굉장히 어떤 과학적이고 기계적인 방식으로만 접근을 한 거죠.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에 대한 정면으로 비판하는 책이 바로 이 시계테어 모렌지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굉장히 거칠어요.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인 알렉스라는 더 주인공이 있고, 그 주인공이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뭐 사실 뭐 칼고 다니면서 찌르고 그냥 막 길 가다가 그냥 행위는 그냥 죽일 듯이 구타를 해도 경찰들이 뭐 쉽게 막 제지를 하지 못하는 그런 도시 상황이거든. 굉장히 뭔가 아포칼립스적인 상황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소년기에 대한 불안이라는 세계관을 극대화시킨 버전인 거죠. 그래서 좀 읽다 보면 너무 적나라해요. 막 칼로 찌르고 막 구타하고 막 쇠사슬 갖고 다니면서 막 서로 눈을 치고도 하는데, 여기에 성범죄도 굉장히 많이 성범죄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묘사가 돼요. 그래서 어떤 강간을 하고 그렇게 다니던 와중에 친구들끼리 어떤 그 세력 다툼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위계 싸움이죠. 이제 알렉스라는 친구는 대장 노릇을 하고 있었고, 피트 뭐 이런 주변에 딤이라는 친구도 있었고, 다른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는데 그런 위계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위계 싸움이 일어난 와중에서 이제 그 다음 날에 굉장히 잘 사는 저택의 집안에 있는 할머니를 털러 가요. 근데 그 할머니를 알렉스라는 아이가 죽이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냥 주거 침입을 하는 정도의 무정부 상태인 거거든요. 그냥 집에 있어도 그냥 무정부 상태로 그냥 들어가서 그냥 강도짓도 하고 그냥 뭐 강간을 일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근데 거기에 이제 작가 한 명 있었고 거기에 아내가 한 명 있었는데, 그냥 그 작가를 흠씬 두들겨 패고, 그 아내분을 굉장히 강간을 하기 시작하는 세 명이서 그 장면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을 벌이고도 걔네들은 그냥 거리를 아무렇지 않게 활보하고 어떤 죄의식을 갖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와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위기 싸움이 일어난 거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위기 싸움에서 다시 알렉스가 기강을 잡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저택에 쳐들어가는데, 이제 그때는 알렉스가 할머니를 죽이게 되는데 걔네들이 배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은 도착을 하고 걔만 이제 그 경찰서에 들어가서 어떤 수술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도저히 뭔가 이제 정부에서 이런 방식으로 교정을 할 수는 없다. 뭔가 새로운 방식을 시도를 해야 된다 하면서 뭔가 과학적인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본다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대표적인 루도비코 요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였나요? 그 아까 파블로프에게랑 그 비슷한 그런 건데, 얘가 폭력이라는 걸 떠올릴 때마다 굉장히 어떤 불쾌한 자극을 주는 거죠. 얘가 뭐 메스껍다든지 아니면 머리가 어지럽게 한다든지 이런 불쾌한 자극을 줘서 얘가 이제 폭력이라는 양상만 떠올려도 자연스럽게 거부감이 들 수 있게 얘를 어떤 심리적인 개조를 시킨다는 요법이 루도비코 요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루도비코 요법을 통해서 얘가 굉장히 이제 망가지게 되죠. 얘가 뭐 옛날에는 칼하고 여자를 강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다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만 돼도 이제 막 속이 메스껍고 막 그런 생각을 억지로 막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얘가 그렇게 해서 그 일찍 나온다는 조건으로, 모범수로 나온다는 조건으로 이 루도비코 요법을 실험하게 됐는데, 얘가 나오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흘렀겠죠. 근데 자기를 배신했던 친구 딤이라는 친구는 경찰이 되어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딤이라는 친구가 자기를 어떤 괴롭히려고 하는 거죠. 경찰 공권력으로서 괴롭히는데, 자기는 어떤 그 루도비코 요법 때문에 폭력에 대한 그 반격을 하려고만 해도 뭔가 그렇게 매스꺼움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흠씬 두들겨 맞게 되고, 뭐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기가 너무 이제 딤이라는 친구가 트럭을 타고 얘를 굉장히 외딴 곳에 버려두거든요. 그렇게 해서 얘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어느 집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는데, 그 도움을 요청한 집이 아까 말씀드렸던 작가 집이었던 거예요. 다시 작가 집에 돌아가서, 근데 이 작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루도비코 요법이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어떤 범죄자에 대한 혁신적인 정책이었는데, 이거에 굉장한 반감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옳다구나, 얘가 내 집에 들어왔구나. 어차피 얘는 내 아내를 강간해서 아내가 죽었거든요. 자살을 했는데 그런 놈이기도 하고, 얘를 이용해서 이 정부를 쓰러뜨릴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잘 해주다가 어느 집에 가두게 돼요. 얘가 그 루도비코 요법 부작용으로 인해서 어떤 노래를 듣게 됐을 때, 자기가 원래 좋아하던 노래, 자연스럽게 연상되던, 자기는 원래 폭력할 때 베토벤 노래를 들었었어요. 굉장히 특이하게도. 근데 이제 베토벤 노래의 폭력이 자연스럽게 연상되다 보니까 베토벤 노래만 들어도 얘가 메스꺼움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얘를 여기로 들어가라고 해놓고, 어떤 공간에 들어가라고 해놓고 베토벤 노래, 그러니까 얘가 메스꺼움을 일으키는 노래를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도저히 못 버티고 이제 거의 자살을 하려고 거기서 뛰어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눈을 떼니까 이제 얘가 이제 정부 인사가 다 왔겠죠. 그래서 이 뭐 정부 쪽 반대 인사들은 이게 루도비코 요법이 실체다, 이걸 자살로 몰고 가는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반대쪽 내무부 장관, 그 원래 이 정책을 추진한 사람이 이거를 책임지고 치료를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반전은 이제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되고, 나서 자기의 원래 일상을 찾고, 자기도 원래 그냥 새로운 이제 양아치 패거리들을 찾아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다가 얘가 이제 실증이 난 거죠. 근데 이제 옛날에 어울려 다니던 좀 존재감이 없었던 피트라는 친구가 결혼을 해서 굉장히 이제 좀 막 엄청 막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단정한 그런 미를 가진 여자와 어떤 굉장히 자기가 옛날에는 샌님이라고 부를 만한 일상에서 만족감을 느끼면서 사는 걸 보게 된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도 뭔가 이제
기존에 그 저지르던 비행의 실증을 느끼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러니까 머리를 얻어맞은 듯이 이 피트를 보고 자기도 아 이런 짓을 그만두고 나도 이제 가정을 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결말이 맞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추려서 말씀을 드린 것보다는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드렸고 완전히 모든 디테일을 설명을 드린 건 아니고 대략적인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루도비코 요법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에 관련된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 이게 좀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얘가 어쨌든 교화가 된다는 거죠, 결말적으로. 그래서 그게 좀 뭔가 굉장히 특이한 점이었어요, 결말에서.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줄거리가 굉장히 길었고, 제가 이제 글을 올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많이 힘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간이나 또는 폭력이나 막 찌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읽어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분도 있었고, 이게 사실 뭐 핍진성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 영화나 뭐 그 소설만의 세계관의 어떤 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문법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강렬한 폭력성이나 그런 것들도 그냥 뭐 아 원래 이 세계관은 이렇구나 이러면서 이제 익숙해지게 되는데 너무 쓰레기라서 너무 망난이라서 이게 익숙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 아포칼립스적인 세계관이어서 이입하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한 분은 이제 민음사 유튜브 채널에서 이 책 되게 재밌다라고 해서 보게 됐는데 민음사 마케팅팀 뭔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책을 추천할 수 있냐 이러면서 우스갯소리로, 당연히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초반이 읽기가 되게 힘든데 리더님은 사실 이거를 그래서 초반에 이게 다 탈락하고 이 뒤에 부분을 읽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다들 그 부분을 다 읽고 이제 토론에 오셨으니까, 독서 모임에 오셨으니까 그 부분이 되게 대단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발제는 그 다음에 이제 발제로 넘어갔는데 보통 세 가지 발제로 일어났거든요. 세 가지. 첫 번째 발제가 이제 소설하고 영화의 차이점이고, 이 원작자가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요. 만들어진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왜 안 좋아했을까? 그리고 영화의 차이점은 무엇일까가 첫 번째 발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발제는 사람은 변하나? 사람은 정말 저렇게 저 방식이 아니더라도 변한다고 생각을 하는지가 두 번째 발제였고, 세 번째는 알렉스가 진짜 변한 걸까? 그 회개하는 어떤, 회개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자기도 어떤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변화 쪽으로 이끌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럼 앞으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세 가지가 저희 핵심 발제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설하고 영화의 차이점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해서 결말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소설은 그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내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내 아들을 낳고 뭐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끝나거든요. 근데 영화는 그렇게 끝나지가 않아요. 영화는 뒤에 부분, 아까 그 치료가 되고 그 다시 나는 치료되었다 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 표정 있죠, 이 표정을 지으면서 끝이 나거든요. 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정치가 연관된 문제다 보니까 막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면서 얘의 어떤 퇴원에 대해서 굉장한 이슈가 주인공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치료가 돼서 자기가 더 이상 이제 악한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의 부작용도 없어졌는데, 이제 내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이걸 무마하려고 돈도 많이 주니까 자기는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것처럼 다시 이제 아무렇지 않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것처럼 웃으면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른 작품이 된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본 건 두 가지 포인트였거든요. 작가가 의도한 거는 청소년기의 그런 방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굉장히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얘네들이 이렇게 크면 굉장히 사회가 혼란해질 것 같고 앞으로의 세대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얘네들이 분명히 나이가 들게 되면 사회로 흡수된다는 믿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결말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청소년들을 악마화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얘네들의 한 시대의 문화일 뿐이고, 이렇게 얘네들도 결국엔 사회에 섞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불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어떤 결말적인 부분에서. 근데 왜냐면은 이 작품 자체가 원래 초반에 그 폭력의 적나라한 묘사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썩었었거든요. 이게 무슨 너무 적나라하지 않느냐. 근데 결국 이게 설계였다는 거죠. 이 사람이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고 싶어서 묘사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적나라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얘네들이 이런 존재로 보일지라도 얘네도 결국 사회로 흡수되는 존재라는 거를 위해서 앞에를 깔아놨는데, 영화는 그렇게 끝나버리잖아요. 얘가 악한처럼 끝나버리니까 이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완전히 틀어버린 거에 가까우니까 싫어한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싫어하는 의견이 있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기계론적인 인간을 비판한 거죠. 조작적 조건이나 그런 것들이 과연 정말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작가는. 근데 여기서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사실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만 나는 쪽으로 비판을 했으니까, 어떤 인간이라는 악을 제거하는 문제를 그렇게 어떤 너무 기계론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경고? 불신을 보여주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영화나 소설이나. 근데 이제 두 번째, 청소년에 대한 신뢰가 달랐던 거죠. 뭐 히피 문화, 뭐 마약이나 청소년 범죄율에 대해서 얘네들도 그 사회로 흡수되는 존재라는 거를 보여주고 하는 것을 비틀어 버려서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한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넘어가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인간은 진짜 변하는 존재인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한 분이 다들 철 드셨나요? 막 이렇게 운을 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철 드셨나요? 라는 거를 이제 잘못 알아들어서 다들 좀 어안이 벙벙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어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과거에 비해서 변했냐는 질문이셨어요. 다들 자신은 못했죠. 자기가 어른이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성장했다고 여겨지지는 않으니까, 보통. 그래서 그런 말들 많잖아요.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인간은 변하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 모임 온 분들은 자기도 그렇고 타인도 그렇고 인간은 변하는 존재다라는 믿음을 갖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떨 때 변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제 경험을 얘기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지금 나이가 거의 이제 10년이 넘었죠. 고등학교가 된지. 그 사진 동아리가 하나 있었어요. 제 친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오면서 겹쳤던 친구가 사진 동아리 같이 들어가자고 해서 오디션을 봤는데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2차 추가 면접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든 붙고 싶다. 얘랑 같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회심의 일격이라고 준비한 게, 지금으로 치면 뭐 이수에 뭐 어디에도 뭐 이런 걸 부르거나 아니면 뭐 뭔가 재미난 걸 해야 되잖아요. 뭐 춤을 춘다든지. 근데 저는 붉은 노을이라고, 소리쳐 부르지만 이거 대답 없는 노을만 붉게 타는데, 이거 한 소절만 부른 거예요. 이게 제 나름의 굉장한 필살기였던 거예요. 아니면 뭐 카드 마술 막 그런 걸 준비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수줍음이 많았고 내향적인 인간이었기 때문에 제 나름의 최대한의 용기에서 외부적으로 바깥에 쏟은 에너지가 그 정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제 수줍음이 많은 학생이었는데, 근데 대학 전에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뭐 헬스를 하기도 하고 뭐 유산소 운동을 하기도 하면서 좀 변했지만, 대학교에 가면서 굉장히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에 가면서 거기는 이제 전국 단위로 오잖아요. 전국에서 뭐 경상도에서 오기도 하고 강원도에서 오기도 하고 뭐 태백인가? 강원도 태백에서 온 친구도 만나고 부산에서 온 친구도 만나고 전라도 광주에서 온 친구도 만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가치관이 너무 다양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저는 사실 대학교 1학년 때 조금 편협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게 조금 옳은 거다. 그러니까 세상을 좀 삐뚤어서 보는 거에 대해서 좀 그런 시선이 좀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수업 때 3학년이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국어국문학과인데 전우치전의 영화와 전우치전의 원전을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학술적 가치가 있냐라고 3학년한테 대놓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뭔가 제 의견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다양한 친구랑 얘기를 해보면서 나만이 정답이 될 수는 없을 수도 있구나. 얘가 가지고 있는 생활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 환경의 차이가 그런 것들을 좀 다르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처음 겪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유도부를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리고 유도부 주장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뭔가 많이 변화를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좀 나를 표출하는 방법도 좀 배우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많이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사람이 굉장히 더 이제 제 에너지를 잘 표출을 할 수 있으면서도 겸손한 사람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유도하면서 너무 이제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뭔가 그 있잖아요. 그 3개월 법칙이라고 했거든요. 복싱에서. 내가 복싱을 3개월만 했을 땐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지만 6개월, 1년만 돼도 스파링 상대를 너무 잘하는 상대를 많이 만나다 보면은 이 사람을 뭔가 보는 거랑 다르게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겸손해지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유도를 하면서 이제 신체를 쓰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이게 된 거죠. 제 의견을 표출하는데 적극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 이제 오만하지는 않는, 그래도 한계를 아는 그런 사람이 좀 됐던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그때 좀 적극성이 조금 이제 저 자신을 알아가는 상태가 됐던 게, 제가 군대에서 크게 다치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대하상점은 독서 모임에 와서 좀 많이 변하게 된 것도 있어요. 좀 진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구나. 독서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큰 변화를 느끼게 됐거든요. 그리고 러닝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그리고 두 번째 분은 자기는 원래 느낌표 인간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랑 비슷했던 거죠.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확신을 가졌던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뭔가 이렇게 물음표적으로 그건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되게 반감을 가지고, 야 그거는 당연히 이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반감을 가지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이분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게 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게 다 정답으로 들어맞을 수가 없는 게 세상이구나. 이 상황에서 나도 이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 호기심이 계속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땐 어떡하지? 이럴 땐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생각이 더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점점점으로 변해서 느낌표 인간에서 물음표 인간이 됐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 비유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이분도 대하상점을 언급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대하상점을 알리려고 물론 하는 거지만 이게 완전히 그냥 광고는 아닌 게, 자기가 어쨌든 중심이 되는 좀 이렇게 당연히 이제 좀 논쟁적인 분이셨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말을 잘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어떤 집단에서 좀 우위를 가져가시는 분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렇지만 이게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대상점에서 그런 것들을 주로 나누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가 유일한 주인공은 아니구나. 나만의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다양한 생각을 여기에서 하게 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리더님은 맹모 삼천지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경험이나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변할 수 있다면, 이제 리더님은 이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신 거죠. 어렸을 때 굉장히 이제 낙후된 지역에서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친구들이 막 뭔가 이제 희귀한 거 또는 더 비싼 걸 훔쳐오는 거에 대해서 좀 훈장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었대요. 그렇다고 해서 막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이런 건 아니고 막 1,000원짜리, 뭐 500원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이쮸를 훔쳤다더니 뭐 새콤달콤 훔쳤는데, 야 쟤는 펩시콜라를 훔쳐왔네 막 이런 거겠죠. 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 아이들이랑 나누다 보니까 뭔가 돈을 주고 무언가를 구입하는 것 자체가 뭔가 바보짓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막 자기의 사고 방식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하려고도 하고 그랬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되셨대요. 거기는 이제 좀 학구열이 좀 높은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근데 그런 애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좀 잘못됐었구나를 바로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자기의 기존 사고 방식으로 얘네들의 얘기를 하면 있겠죠. 그 굉장히 좀 받아들여질 수 없는 눈빛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이러면서 환경 영향을 받으면서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환경이 사람의 생각을 얼마나 좌지우지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은, 제가 이거 소제목 달랐지만 소제목 좀 좋아하는데, 피플 체인지 피플이에요. 한 분은 이제 처음 직장 생활을 하게 됐을 때 좀 그런 피드백을 많이 들으셨대요. 이제 너무 네가 쳐내지 않고 다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너 호구로 아니까 좀 차갑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네 일과 남의 일을 조금 구분해서 너가 다 받아들여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언을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직장 생활을 하게 됐을 때는 무슨 말인지 좀 맥락이 있지만, 이게 초년차가 들었을 때는 사실 오락가락 하잖아요. 어디까지가 쳐내야 되는 일인지, 내가 어디까지가 호구인지를 모르니까 이분은 처음부터 차갑게 가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쳐내고 좀 싸가지 없어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분이 만난 첫 사수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굉장히 뭔가 솔선수범하고 뭔가 일을 도맡아서 하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좀 깨졌던 거죠. 뭔가 일을 내가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고 뭔가 이렇게 그렇게 나누고 내가 그런 호구가 되지 않는 것보다 그분을 보고 사람으로서 진짜 멋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기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깨지게 됐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만두게 됐는데, 자기보다 먼저 그만두게 됐는데, 그만두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자기를 뭐 집으로 데려다 주시기도 하면서 이제 인수인계를 다 해주신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분이 근데 같은 성별이어서 너무 아쉬웠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성별이 아니었으면 더 큰 매력을 느꼈을 텐데. 그래서 이게 그분을 만약에 그때 만나지 못했으면 굉장히 좀 달라졌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사람도 아까 말씀드린 환경 또는 경험, 시간 또는 사람도 누군가가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굉장히 강력한 요인이다 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물론 연애나 이런 거 하다 보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제가 옛날에 들었던 말인데, 사람은 변하지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은 변화라는 거에 대체로 저희 모임은 그때 당시 그 시간에는 동의를 하는 분위기였다. 물론 이제 말씀을 안 해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마지막 발제인데, 좀 제가 처음 녹음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알렉스는 왜 변했을까? 갑자기 왜 가정에 끌리게 됐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나누게 됐거든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가설이 3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 가설은 도파민에서 세로토닌으로 이 쾌락의 역치가 바뀐 거다. 왜냐면 질리지 않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아무리 내가 이제 흥분이 되는 일이어도 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처음에 이제 출소를 하고 시간이 지나게 됐을 때가 18세니까 만으로 치면 20살이거든요. 근데 얘가 만 15세에 들어갔으니까 한 고1쯤 들어간 게 된 거죠. 근데 그때는 이제 도파민이나 이런 범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을 느꼈지만, 얘가 20살이 됐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극이 그렇듯이 무뎌지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친구를 보니까 얘는 뭔가 이제 다른 방식으로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새롭게 눈독을 들이게 된 것 같다, 뭐 이런 가설이 있었고, 하나는 우위를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점하게 됐던 환경의 차이가 알렉스를 그렇게 만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알렉스는 야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어떤 계속 대장을 하고 싶어 했고, 아까도 서열을 나누고 싶어 했고 이런 아이인데, 이제 그 코드가 변하는 거죠. 이제 18살, 그러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때는 좀 잘 나가고, 저희도 그렇잖아요. 일진 막 하면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고 막, 그런데 이제 20살만 돼도 애들 대학교 가고 그러면 이제 내가 동네에서 거들거린다고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당시에 내가 이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좋은 대학에 가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뭐 여자친구를 뭐 잘 사귀거나 또는 가정을 꾸리거나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뭔가 이제 앞서 나간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드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피트는 자기보다 어떤 그 내 집단에서 더 뭔가 다른 걸 선점하고 있는 사람처럼 비춰진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애한테 진다고? 이럴 순 없지. 이러면서 그 코드에 맞춰서 나도 우위를 점하고 싶다라는 욕구로 뭔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다라는 욕구가 발현된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환경은 또 다른 DNA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제 의견인데, 저는 소년원에서 담임으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보면 저는 남자 청소년은 내가 굉장히 늦게 발달한다는 걸 그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서 남자들이 좀 두뇌 발달이 늦대요. 특히 전두엽이라고 어떤 책 읽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활동 중심이나 어떤 뭔가 이게 눈의 시각적인 정보에 대한 흥분도가 낮고, 내가 이제 어떤 책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뇌 발달 정도가 늦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뇌 변화가 딱 20살 때쯤에 조금 더 이루어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남학생들은 이제 그 제가 중등반을 맡았었는데 중등반 때 보면 애들은 그런 좀 성관계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아요. 여자를 되게 성적인 대상으로 많이 보게 되고 섹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만 많이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좀 관계나 좀 지속적인 관계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들기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 그리고 제가 소년 나와서 얘네들이 좀 크게 변하게 되는 케이스를 보면 굉장히 지속적으로 자기가 헌신할 수 있는 좋은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그렇다고 이제 이게 탈출구라는 건 아닌데 얘가 우연치 않은 기회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얘가 어떤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것들에서 변화를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뇌 발달로 인해서 이 도파민 아까의 연장선이지만 도파민적인 쾌락에서 관계의 안정의 욕구 또는 세로토닌이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미래에 대한 생각 뭔가 미래를 계획하고 내가 뭔가 비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성숙해져서. 그리고 뭐 단순히 환경의 변화라고 한다면 만약에 솔직히 피트를 봐도 그렇게 저는 뭔가 이렇게 와닿지 않을 것 같거든요. 새끼 루저처럼 사네, 새님처럼 사네 이럴 수도 있는데 분명히 알렉스는 그 모습을 보고 흔들렸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보고 알렉스도 뭔가 내적으로 변화가 생긴 건 아닐까. 자기 안에 두뇌적으로 뭔가 변화가 생겼으니까 그런 것들에 뭔가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다른 경로에 눈을 뜬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작품이었고 저희는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뭔가 주절주절 얘기를 많이 했지만 거기서는 다른 분들과 많이 티키타카를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제가 말하는 것처럼 막 너무 막 나긋나긋하게 막 처지는 분위기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뒤풀이도 있거든요. 뒤풀이 이날은 김치전하고 비가 왔는데 갓김치 파스타라는 걸 먹었어요. 제가 좀 양이 많아가지고 좀 배고프긴 했는데 그래서 맥주를 전 따로 시켰어요. 막걸리 먹자 해서 막걸리를 먹었는데 막걸리만으로 배가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음식은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갓김치 파스타랑 또 해물라면이 하나 있었는데 해물라면도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리더님이 맛있는 맛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그래서 근데 이때는 저희가 막 뒤풀이에서도 막 책 관련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 연애 리얼리티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하트 시그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좀 잘난 사람들의 연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재밌어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모쏠 특집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제가 물론 연애 그런 거 프로그램을 잘 보진 않지만 모쏠 특집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분들의 어떤 진정성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연출하는 거에 굉장히 좀 공을 많이 들인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했지만 뭐 20대 1 소개팅에 나갔던 얘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냥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대하상점이라는 독서 모임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뒤풀이 마무리를 든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너무 무거운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 우리도 이제 술을 마시면서 이런 사람적인 냄새가 나는 곳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막 엄근진 해가지고 막 이 책은 무슨 뭐 1980년대에 나왔고 이 인간의 실존주의적인 철학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경험이나 이런 걸 빗대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가 얘기한 게 조금 너무 무거워 보일 수 있는데 저는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제가 다룰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막 세계를 여행하고 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한 분 한 분씩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리고 아무래도 대화의 한계도 있는 거고 근데 이 책이라는 거 한 권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독서 모임 대화 상점이라는 게 좀 커지고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남겨봅니다. 막 제가 막 거창한 유튜버가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더 편하게 전달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남겨보면 저는 일요일 투머치 토커라는 모임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 편하게 놀러 오세요. 아니면 제가 밑에 링크 남겨놓으니까 거기에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꼭 한 분이라도 이 영상이나 제가 올리는 블로그 글을 보고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하상점으로 놀러 오십시오.